1943년 6월 30일부터 시작된 연합군의 솔로몬 제도 반격 작전은 그 작전명이 발톱을 뜻하는 토네일 작전이었는데 그 목표는 솔로몬 제도 과달카날과 부겐빌 중간의 뉴조지아였습니다. 이곳에는 다수의 일본군 병력뿐만 아니라 비행장도 있어서 연합군의 최종 목표인 라바울로 가려면 건너뛸 수 없는 요충지였습니다.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뉴조지아 섬 남동쪽과 랜도바 섬에 상륙했는데 뉴조지아 섬 일본군 최대 기지는 문다 지역이었지만 미군은 방어가 철저한 이곳에 바로 상륙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최종 목표를 앞두고 지근거리에 있는 다른 섬에 상륙하는 작전 형태는 앞으로 태평양 전쟁이 계속 진행되면서 연합군 측에서 자주 선보일 전략이기도 합니다. 랜도바를 점령한 미군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문다 동쪽에 자나나에 병력을 다시 상륙시켰고 동시에 뉴조지아 섬 북쪽에도 3개 대대 병력을 상륙시켰습니다. 토네일 작전은 문다의 점령이 아니라 최종 공격을 위한 상륙과 교두보 확보가 목적이었고 미군 기록은 7월 5일로 토네일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적고 있습니다. 미군은 작전 개시일인 6월 30일 당일 뉴조지아를 포함해 총 6군데 상륙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후 문다 지역 근방 상륙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되어서 이번 반격 작전에서 초반 상륙의 지휘를 맡은 리치먼드 터너 제독의 명성이 확고해졌습니다. 터너 제독은 1942년 8월 과달카날의 미 해병대를 상륙시키는 작전도 지휘해서 성공시켰는데 터너 제독은 성격이 까다롭기로 유명해서 별명이 테러블 터너였습니다. 터너에게 임무를 맡긴 니미츠 제독도 터너 제독을 평하면서 신랄한 성격에 거만하고 융통성이 없지만 작전에 매우 뛰어나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제독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상관뿐 아니라 직접 모셨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 할 텐데요. 한때 터너 제독의 부참모장을 지내고 나중에 해병대 대장이 되는 로버트 호가붐은 터너 제독은 상륙작전에서 함정 한 척 한 척의 위치와 임무 등을 포함한 작전 세부 내용을 본인이 직접 파악하고 완전히 꿰뚫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터너 제독 밑에서 일한 적이 있고 나중에 미 공군 대장이 되는 네이선 트와이닝은 터너 제독이 단호하지만 거만한 성격을 가졌고 어떤 일을 자기 뜻대로 결정할 때 목소리를 높여 상대방이 소리 지르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터너 제독이 상륙작전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고 전쟁 말기에는 미군의 일본 본토 상륙작전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작전은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상륙작전의 명지휘관인 터너 제독은 앞으로 전쟁이 진행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터너 제독의 지휘로 미군 병력이 상륙을 무사히 마쳤고 이제 실제 전투를 수행할 육군으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초반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 미군은 이미 점령한 뉴조지아 남동부 세기 포인트에 활주로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미 해군 공병대 시비즈가 날씨와 지형의 불리함을 극복하며 공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쉽게 상륙한 미군의 문다를 향한 총공격이 임박하자 일본군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7월 6일 새벽 1600명의 지원 병력을 뉴조지아에 상륙시켰는데 그 전날인 7월 5일 새벽부터 콜롬방가라 해역에서 치러진 해전으로 일본군은 구축함 2척을 잃고 미군도 구축함 1척과 경순양함 1척을 잃었습니다. 일본군은 뉴조지아 지원병력 상륙작전이 완전히 성공한 것도 아니었고 솔로몬 제도 중부의 전황이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을 책임진 일본 해군은 남동방면 함대였습니다. 정확하게는 후사카 지니치 중장이 1942년 10월부터 제11 항공함대 사령 장관이 되었고 12월에는 이곳에 원래 있던 제8함대와 제11 항공함대를 총괄하는 남동방면 함대가 편성되었고 후사카 지니치가 남동방면 함대 사령 장관 겸 제11 항공함대 사령 장관이 되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뉴조지아에서의 미군 위협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남동방면 함대 사령부를 1943년 7월 6일 라바울에서 부겐빌의 부인으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제 초반 미군의 교두보 확보와 양측 지원부대 상륙을 거쳐 뉴조지아에서 본격적인 지상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뉴조지아의 일본군은 뉴조지아 본토와 콜롬방가라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육군 제38사단 229연대와 제6사단 13년대를 중심으로 남동지대가 편성되었고 이를 사사키 미노루 소장이 지휘했습니다. 일본 육군은 콜롬방가라에 약 3,300명 그리고 뉴조지아에 약 3,700명이 배치되었다는데
기록에 따라 총 7,000명이 아니라 6,000명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군은 오타 미노루 소장이 지휘하는 제8연합 특별육전대 병력 약 4,000명이 있었고 이외에 공병대격인 해군 서령대가 약 3,600명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타 미노루는 일본군의 미드웨이 섬 상륙부대 해군 지휘관이었지만 미드웨이 해전 패배로 미드웨이에 상륙하지는 못하고 이후 뉴조지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미드웨이 상륙부대의 육군 지휘관이었던 이치키 키오나오는 미드웨이 해전 2달 뒤인 1942년 8월에 과달카날 테나루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뉴조지아의 일본군도 육군 수비대와 해군 수비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일찌감치 지휘체계를 단일화해서 뉴조지아의 일본군은 전부 사사키 소장이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사사키 소장은 이미 7월 2일에 랜도바에서 미군이 뉴조지아로 건너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미군과 일본군의 접촉은 곧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현재의 위성사진인데 일본군 근거지인 문다와 미군이 상륙한 자나나가 이곳들입니다. 문다의 일본군은 대략 이 정도 선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일본군 최전방에서 자나나에 상륙한 미군 교두보까지는 약 4km 정도입니다. 일본군과 미군 진영 가운데를 흐르는 강이 바리케 강인데 이 강 동안에서 이미 7월 3일 일본군 척후병들과 미군 간의 소규모 충돌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다음날 1개 소대를 동원해 이 지역을 소탕하려고 했으나 곧 미군 500여 명을 발견하고 소탕 작전을 포기한 채 대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역도 보시다시피 정글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고 일본군이 맞닥뜨렸던 미군은 처음 자나나에 상륙한 제43보병사단 172연대 1대대에 169연대 1개 중대가 보강된 부대였습니다. 미군은 교두보가 확보되자 계속 병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뉴조지아 섬에서 7월 초에 공세를 취하면서 북쪽에 상륙한 미군과 남쪽 자나나에 상륙한 미군이 거의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남쪽 지역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문다 지역과 그 동쪽을 확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왼쪽 아래 일본군 진지와 수비 라인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자나나 해변에 미군 172연대 1대대가 상륙해 마련한 교두보가 보입니다. 미군은 이곳에 랜도바에 있던 172연대와 169연대 병력 대부분을 서둘러 상륙시켰습니다. 어차피 목표는 문다였고 랜도바에서 바다를 건너 해상 침투를 할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뉴조지아의 미군 제43사단장은 존 헤스터 소장이었는데 172연대와 169연대가 넘어오면서 43사단 사령부도 자나나로 옮겨졌습니다. 미군은 이제 자나나 지역에서 문다 쪽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아까 위성사진에서 보셨듯이 진경로는 정글과 늪, 험한 산지와 하천으로 덮여 있었고 미군은 이 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제38사단 229연대를 중심으로 한 병력이 문다 비행장 동쪽 방어선을 지키고 있었고 해군 6전대 병력이 해안 쪽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부대들을 단위 부대 부호라는 걸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군을 아군 입장으로 보면 사각형으로 나타내고 적군은 원칙상 마름모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미군 자료에 나온 걸 보면 일본군도 사각형이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좀 혼동됩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이런 부호를 쓰다가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만둔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필요한 부분에 어느 정도 확실하다고 생각되면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지역의 미군은 43사단 부사단장이었던 레너드 윙 준장 지휘하에 진격을 시작합니다. 172연대가 남쪽에서 169연대는 북쪽에서 각각 출발해 공격 개시선인 바리케 강에 도착한 후 동시에 문다로 최종 진격할 계획이었습니다. 미군 2개 연대는 7월 5일에 바리케 강으로 진격을 시작했는데 남쪽의 172연대는 숨어있던 일본군의 저항을 받았지만 이를 쉽게 물리치고 예정보다 빠른 7월 6일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북쪽의 169연대는 일본군의 저항에 말려 6명 전사, 30명 부상의 피해를 입고 7월 8일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169연대의 진격을 방해한 일본군 부대는 229연대 11중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이 맞다면 일본군 1개 중대가 미군 1개 연대의 진격을 정글에서 3일간 막은 셈입니다. 이 사진은 미군 172연대 병사들이 정글과 개울을 뚫고 전진하는 모습이고 미군이 정글 속에서 차량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길을 뚫어 놓은 모습도 보입니다. (7월 9일) 자나나에서의 야포 사격 후
6시 30분 두 연대에 진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3시간이 흐른 9시 30분이 되었는데도 출발한 부대는 하나도 없었는데 바리케강이 범람해 있었고 출발지의 지형이 워낙 험해 진격할 엄두를 못 냈다고 합니다. 특히 169연대는 바리케강까지 오면서 일본군의 저항에 큰 고생을 했는데요. 출발 전날 밤에도 일본군이 수경지에 들어왔다고 착각해 아군끼리 오인 사격을 하고 수류탄을 던지고 대검으로 서로를 찔러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일본군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해서 워낙 겁을 먹은 나머지 노이로제의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첫날 172연대는 꽤 많은 거리를 전진했으나 169연대는 날이 저물 때까지 출발 지점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10일 169연대도 드디어 전진을 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연대의 전진 속도는 예상보다 매우 느렸는데 후방에서는 공병대가 아까 나온 사진처럼 보급로를 열심히 뚫고 있었지만 전방에서는 병사들이 탄약, 식량, 물 등 모든 것을 손으로 날라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7월 10일 미군 두 연대는 일본군 전방 방어선에 맹렬한 저항을 못 뚫고 있었는데 보급 문제까지 심각해지자 43사단 헤스터 소장은 다른 작전을 고안합니다. 바로 172연대를 남쪽으로 돌려 해안가로 진출시키고 거기서 함정으로 보급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169연대가 계속 일본군 방어선을 공략하는 사이 172연대는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12일 미군은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해안가의 라이아나를 점령해야 했는데 이미 이틀 동안 아무런 보급을 못 받아서 식량과 물이 거의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12일 172연대는 이 지역을 지키는 일본군 기관총 진지에 걸려 진격을 멈추고 맙니다. 이 사이에 윙 준장은 작전 시작부터 실망스러운 전투력을 보여준 169연대장 존 이슨 대령을 7월 11일 해임했습니다. 미군이 이렇게 문다 지역을 지키는 일본군의 주 방어선을 못 뚫는 상황에서 7월 12일이 저뭅니다. 여기선 일단 이 지역 작전을 7월 12일 상황까지 다루게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야기를 사건 발생 순서대로 커버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인데요. 7월 12일 밤 13일 새벽에 인근 지역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뉴조지아 섬에서의 전투,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